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34 조선 후기의 경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일단 조선 후기에 농업의 발달이 제일 중요한 건 이항법이고요. 이항법. 그 다음에 상품 작물을 재배하게 되고 구황 작물도 재배합니다. 그래서 이항법의 발달이 조선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서 사상이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점 매석을 하는 도고 그 다음에 이 사상 중에서 제일 규모가 컸던 송상, 만상, 내상, 경강상인들 그 내용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장시, 시장, 지방의 시장들이 증가하면서 보침장수인 보부상들도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구, 이제 배로 물동량이 많아지니까 배로 물건을 나르다 보니까 포구 상업이 발달해서 또 객주 여각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숙종 때 발행돼서 법화가 되었던 상평통보, 그 다음에 돈이 씨가 마르게 되는 전황,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민간 수공업의 발달에서 이제 선대제 수공업이 처음에 발달했다가 독립수공업까지 넘어오고요. 민영광산이 증가해서 설점수세제, 덕대, 출현, 그 다음에 잠체가 유행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보면은 많을 것 같죠. 그런데 이 내용들이 결론은 내용 자체보다도 요 내용 모두가 조선 후기에 일어났다.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보다도 이 내용들이 다 조선 후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게 결국은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서 보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경제를 이해하려면 쌀을 키우는 방법인 이항법, 모내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이항법 때문에 쌀의 생산력이 엄청 증가합니다. 쌀의 생산력이 엄청 커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조선은 농업 중심의 사회죠. 근데 농업 중심의 사회인데 주 생산물이 뭐였어요? 쌀이었잖아. 그러니까 쌀의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뜻은 쌀을 키우는 백성들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백성들의 소득이 증가하니까 전체적인 조선의 경제, 산업 전체가 다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항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항법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고 가자고요. 자, 이항법이라는 게 결국은 벼를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항법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벼를 키웠냐면 직파법으로 요 벼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직접 땅에다가 논에다가 씨를 뿌려. 그래가지고 그냥 벼를 키운 거예요. 근데 이항법은 땅에다가 직접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모판에서 모가 뭐냐면 어린 벼예요. 어린 벼.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요 어린 나무를 우리가 묘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묘목이 됐을 때 이걸 뽑아다가 다른 실제로 진짜로 심어야 될 땅에다가 요걸 심죠. 그러니까 묘목과 나무의 관계가 마치 모와 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벼인 모판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게 모판이야, 모판. 그래서 이렇게 모를 이렇게 다 심는 거죠. 이 어린 벼를. 그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면 얘를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심는 겁니다. 근데 자, 아까 직파법하고 이항법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직파법은 이 토지예요. 이 논인데 쫙 뿌렸죠. 그러면 벽씨가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막 뿌려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살 놈들은 살고 죽을 놈들은 죽어요. 근데 뭐에 의해서 죽냐면은 주로 잡초들이 영양분을 다 뺏어 와가지고 제대로 못 크고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잡초 제거를 해줘야 돼. 그럼 잡초들이 어디 있을 거냐면 막 이런 데 자라겠죠. 막 이런 데 자래. 그러면 어떻게 이 빨간 게 잡초라고 쳐봐요. 그럼 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경험이 적은 사람은 벼를 잡초인 줄 알고 뽑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는 노동력에 비해서 많은 로스가 있어요. 많은 그 손실이 있는데 노동력도 많이 들고. 근데 이항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항법은 이제 벼를 키웠죠. 모로 키운 다음에 이 모를 옮겨다 심을 때 일렬로 이렇게 심는 거예요. 예쁘게 줄을 세서 이렇게 예쁘게 일렬로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우리가 줄을 세워서 심은 벼 말고 나머지는 다 잡초겠네? 그죠? 나머지는 다 잡초가 이렇게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요 사이, 요 심어진 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는 잡초들 다 제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의 모판에다가 키웠다가 요렇게 옮겨 심으니까 잡초 제거하기가 너무 편하죠. 수확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5명이 들어가서 농사 지을 걸 이제는 1명이나 2명 정도만 투입해도 농사를 짓게 됐으니까 노동력이 어떻게 해요?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광작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광작, 넓은 땅을 이제 경작할 수도 있어진 거예요. 왜? 노동력이 절감이 되니까. 그죠? 작은 인원으로 넓은 땅을 경작할 수도 있다. 광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요 이양법에 의해서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건 이양법에서는 요 하나의 토지에서 쌀과 보리를 다 심을 수 있게 됩니다. 직파법에서는 그냥 쌀만 키울 수 있었어요. 보리나 쌀 둘 중에 하나만 심을 수 있었는데 이양법에서는 쌀도 키우고 보리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자, 쌀과 보리가 서로 익는 시기가 요 6월 달에 서로 겹치거든요. 6월 달에 겹쳐. 왜냐면 보리 같은 경우에는 전해 11월 달에 심어가지고 6월에 수확을 합니다. 근데 직파법인 경우에 벼는 5월에 심어가지고 10월에 추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벼를 추수한 다음에 요때 11월에 이제 보리를 심어도 보리가 다 익어갈 때쯤 되는 6월쯤 되면 5월 달에 벼를 심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 한 달 정도가 겹치기 때문에 직파법에서는 보리나 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근데 이양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양법에서는 요 보리가 다 익을 때까지 요 6월 달까지 요 뭐를 심으면 되는 거야. 요거를 모판에서 벼를 키우고 보리를 다 수확한 다음에 이제 다시 벼를 여기다 심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벼와 보리가 이모작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직파법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었어. 요 하나가 한 달이 겹치기 때문에. 근데 이양법에서는 벼, 보리, 이모작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부의 경우에 얼마나 생산력이 향상이 됐겠습니까? 일단은 작은 노동력으로 옛날에는 막 4사람씩 고용을 해가지고 4사람 고용해서 5명이 수확하던 걸 자기 혼자 수확해도 될 수 있죠. 더 이상 사람들을 고용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모작이 가능해서 예전에는 벼만 키웠었는데 이제 보리까지 자기가 수확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생산력이 증대되고 소득도 늘어났겠죠. 그 내용을 이제부터 보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 보자고요. 1번 이양법, 모내기법이라고 하죠. 이 이양법은 벼의 모종을 일정 시기까지 재배하고 논으로 옮겨 심어 재배하는 방식이래요. 그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직접 씨를 뿌리는 직파법에 비해서 노동력이 감소하죠. 그죠? 그리고 모판에서 모종을 키우는 동안 농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니까 이모작 가능하네.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고려 말에 시작됐어요. 고려 말에 시작되는데 이렇게 좋은 게 왜 조선 후기 때 돼서야 전국적으로 보급이 됐냐면 이양법은 요 모내기 할 때, 그러니까 옮겨 심을 때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에 취약하냐면 가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약에 이 이양법을 허가해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풍년일 때는 좋은데 가뭄이 들죠. 그러면은 세금이 급감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세금의 급감으로 재정이 마비가 될까봐 요거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수리시설이 충분하지가 않았겠죠. 그죠? 뭐 저수지라던가 그런 물이 많이 필요한데 저수지라던가 그런 수리시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가 되고 잘 안 쓰였다가 이제 워낙 이런 장점들이 크니까 17세기 조선 후기 이후엔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게 됩니다.
자, 2번 이양법으로 인한 생산력 증대와 소득 증가. 보면은 쌍괄호 1번에 말씀드렸듯이 밑줄 그세요.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그랬죠. 이모작이 가능해졌어. 그래서 여름 가을에는 벼를 수확하고 모판에서 모종을 키우는 나머지 기간 동안은 주로 보리를 심었어요. 그리고 보리가 또 장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쌀은 소작료로 냈거든요. 근데 보리는 일반적으로 소작료의 수치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냥 농민이 다 가졌습니다. 쌀만 소작료로 내고.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막 올라갔겠죠. 농민들이.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두 번째 줄 광작이 가능해졌어. 광작과 부동의 성장. 광작이 가능해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땅을 좀 넓게 갖고 있는 농민들은 그야말로 부농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이런 부농과 빈농으로 빈부의 차가 더 심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이양법에 의해서 광작이 가능해지면서 생산력이 상승이 됐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양법에 의해서 노동력도 절감이 됐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5명이 필요한 게 이제 1명밖에 필요 없다는 것은 4명은 해고됐다는 얘기야. 이제 농사일에서. 그러면 이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도시로 가는 겁니다. 도시로 가가지고 수공업이나 광업 등에 종사하면서 소작농이 아니라 이제 도시의 임금 노동자가 되는 거야. 월급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되는 거야. 이제 농부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도시에 쌀의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황무지를 개간한다던가 간척 사업으로 더 논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양법이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저수지나 이런 수리 시설을 확충을 하는 걸로 더욱더 어떻게 돼요? 생산력이 상승이 돼가지고 요 쌀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게 바뀌었어요. 또 하나는 이전까지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시장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요 이양법이 나오기 전에는 자급자족 사회였어요. 자급자족. 그래가지고 자기가 농사지어서 쌀로 그걸로 먹고 살죠. 거기서 나온 새끼줄로 신발도 만들고 옷감도 자기가 짜고. 그럼 이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뭐냐면 그야말로 자기가 쓰다가 먹다가 남는 게 혹 있으면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위 장시라고 하는 게 그 상품들의 종류도 적고 물건들도 열악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밥만 먹고 살았는데 소득 증가로 이제 상품 작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뭐 담배라던가 뭐 그런 것들, 고추, 그런 상품 작물들이 수요가 생기니까 상품 작물들을 재배하기 시작해요. 부가가치가 이 상품 작물들이 되게 컸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득 증가로 인해서 이런 상품 작물들도 재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시의 수도 증가하게 되고 물품도 많아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볼 거예요. 자, 요 내용까지 볼게요. 그래서 요 쌍가로 3번에 보면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증가해서, 자, 밑줄 보세요. 소득이 증가하고 장시의 수가 많아져 상품 유통이 활발해졌어. 자, 여기 밑줄 요거. 담배, 면화, 인삼, 고추 등을 판매해서 상품 작물 또 뭐래? 요게 중요해. 별표. 그래서 상품 작물이 담배, 면화, 인삼, 고추 요런 것들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언제예요? 조선 후기라고.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제가 막 이양법이다 뭐다 막 열내서 좀 설명하잖아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뭐 설명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이양법 나오고 광작이 가능해졌다,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이런 상품 작물이 재배됐다, 다 뭐라고? 조선 후기라고. 조선 후기. 이따 기출문제 풀어보면 압니다. 지금 조선 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력의 절감으로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은 자, 도시 이동을 하여 노동자가 되어, 자, 밑줄, 도시가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도시의 성장으로 쌀의 수요가 증가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도 발생하고, 자, 여기서부터 괄호 치세요.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 발생, 황무지 개간 간처 사업 이루어진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저수지 수리 관계 시설 발달.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야?
쌀의 수요로 인해서 쌀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도시 성장으로 인해서 쌀 수요가 너무 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딸딸 외워야 될 건 요거예요, 요거. 요 작물은 여러분들이 쌀 이외의 제품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쌀 이외의 작물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소장료 납부 방식의 변화, 요거는 뭐냐면 소장료 납부 방식의 변화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세요. 자, 먼저 이양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어떤 토지가 있을 때 흉년일 때 예를 들어서 내두에서 풍년일 때는 최대 12를 이렇게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소장농이 있고 여기 지주가 있으면 50%를 소장료로 냈어요. 그러면 풍년일 때는 어떻게 5두를 냈는데 흉년일 때는 2두 정도 냈겠죠. 그죠? 이렇게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양법이 시행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요 소작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주한테 내가 무조건 5두 줄게, 5두. 양. 그러니까 풍년일 때 5두씩 받았었잖아요. 제일 많은 5두씩을 줄 테니, 5두씩 줄 테니 나머지는 그냥 나 줘. 풍년이건 흉년이건 무조건 5두 줄게.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근데 이양법이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양법이 돼가지고 풍년이 나면은 12보다 훨씬 많이 나왔겠죠. 생산량이 한 뭐 예를 들어서 2배인 20두 정도가 나오면 이렇게 되면은 소작이는 완전히 대박을 치는 거죠. 예전에는 끼케봐야 12밖에 생산을 못 해가지고 5두 주고 나면 자기가 5두 먹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15두나 먹을 수 있어. 대신 흉년이 져가지고 4두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돼? 그렇죠. 한두 빌려가지고 다 주고 자기는 쫄쫄 굶어야 돼. 요렇게 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비율로, 일정 비율로 낸다는 걸 우리가 타조법이라 그러고, 이렇게 일정 액으로 내는 걸 우리가 도조법이라고 그러는데, 소작인들은 당연히 대박을 꿈꾸면서, 그죠? 대박을 꿈꾸면서 요 도조법을 선호했겠죠. 그래서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일정 비율에서 일정 액으로 바뀌는 게 지주한테도 더 좋고요. 요 농민들의 지위도 올라가게 됩니다. 왜? 왜냐면 이때는 지주가 이 소작농한테 막 간섭을 막 하는 거야. 왜? 얘가 생산을 조금밖에 안 하면 50%를 주기로 했으니까 자기가 그만큼 적게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작농한테 일해 임마 이렇게 계속 괴롭히고 그랬는데 요게 요렇게 일정액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얘가 놀던 아니면 열심히 일하건 자기한테 5두만 바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소장농의 지위가 이렇게 되면서 높아진 겁니다. 이제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5두만 내면 되니까. 자, 그래서 볼게요. 소장료 납부 방식의 변화, 수확량이 일정 비율을 지대로 내는 타조법에서 풍흉과 무관하게 일정 액수를 내는 도조법으로 납부 방식이 변하게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농업에서 구황작물이 뭡니까? 구황작물은 기근이라던가 흉년에서 배고픔을 벗어나게 해주는 작물들이죠. 그래서 고구마, 감자 등 구황작물이 전래되어 재배했다. 자, 요 고구마, 감자 요거 좀 헷갈리시면 안 돼. 여러분들 요게 임진왜란 때 들어온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임진왜란 때 들어온 건 이거예요. 담배, 고추, 토마토 뭐 이런 것들. 임진왜란 때는 담배, 고추가 들어왔고 고구마, 감자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중후반에 들어왔고 감자는 19세기 초반에 들어왔습니다. 요건 일본에서 고구마가 일본에서 들어왔고 요 감자는 청나라에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구황 작물도 재배가 됐다. 이제 그러면 시험에 아무튼 고구마나 감자 나오든 간에 요게 재배가 됐다던가 아니면은 여기 있는 상품 작물이 재배됐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조선 후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조선 후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상업의 발달 보겠습니다. 145페이지. 자, 조선 후기의 큰 특징의 하나가 요 사상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상이 뭐냐면 그냥
관영 상인이 아닌 일반적인 상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영 상인이 누구겠어요? 관영 상인은 요 시전 상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전 상인 누구예요? 시전 상인이 종로 시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독점 판매권도 갖고 있고 금난정권을 휘둘렀던 상인들이 시전 상인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는 왜 얘네들한테 이런 특혜를 줬냐면 국역을 지기 때문이에요. 국역을 진다는 게 뭐야? 국가에다가 물건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물건 사가지고 납품을 계속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시전 상인들한테 국역을 지니까 이런 혜택을 줬죠. 그러니까 일종의 관영 상인인데 사상은 국역을 지지 않는 그냥 일반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정조 때 신해통공으로 요 금난 정권이 요게 폐지가 되죠. 신해통공으로. 그래서 이제 사상이 성장을 하는데 신해통공으로 요게 이제 금난 정권이 폐지가 된 것도 있지만 이양법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상들이 굉장히 덩치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요거 밑줄 중요한 게 도고의 활동에서 여기 밑줄 보세요.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가 활동했다. 매점 매석을 통하여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가 활동하였다. 별표. 여기 시험이 잘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제 이런 일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데 도고가 뭐냐면 뜻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매점 매석 사재기 하는 거 있죠. 사재기에다가 막 물건 비싸지게 만들어 놓고 비쌀 때 파는 거. 그런 사재기가 매점 매석인데 매점 매석 행위 자체를 도고라고도 하고 이런 매점 매석을 하는 놈들을 도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도고가 매점 매석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상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 근데 이런 도고가 아까 시전 상인도 도고가 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고, 매점 매석하면서 막 덩치를 키웠던 애들이 바로 요 사상 또는 대동법에서 그 공인 있죠. 공인. 대동법에서 선해청이 물건 납품한 공인이나 사상들이 이런 도고로서의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요거 조선 후기 때. 그래서 요게 조선 후기의 특징이다. 이런 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사상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다 그랬죠. 그럼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사상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송상, 만상, 경강상인, 강상이에요. 뭐 내상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인들이 나오죠. 그럼 시험에서 뭐 물어보는 줄 알아요? 얘네들은 언제 나오는 애들이야? 이걸 물어본다. 그럼 여러분 언제라고 대답해? 조선 후기예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이 내용보다도 지금 배운 내용 있죠. 조선 후기예요. 이 상인들이 나오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상인들의 위치를 뭐 시험에는 지도로 이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위치를 대강 보면 보세요. 여기 만상이 의주에 있습니다. 의주에. 근데 왜 이름을 의상이라고 안 그러고 만상이라고 그랬냐면 의주의 옛 이름이 용만이었어요. 용만. 그러니까 만상. 그죠? 그리고 여기 동네는 요 레자가 요게 처음에 앞에 가면 이게 자음접변이죠. 국외음한가 뭐 아무튼 그렇죠. 레자가 내자로 변해가지고 내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한양에 있는 거는 경강상인이라 그래서 줄여 경상이 아니라 이거 강상입니다. 강상. 줄여가지고 경강상인을 줄여서 강상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개성에 있는 거는 옛날 개성을 송악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송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이 송상이 굉장히 규모가 컸는데 여기 평양에 유상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유상은 뭐 그냥 들어두고 이 송상은 굉장히 그 규모가 커가지고 송방이라는 체인점을 전국에 갖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정보 수집도 굉장히 유리하게 하고요. 그리고 직접 인삼을 재배하고 팔기도 했습니다. 직접 인삼을 재배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팔고. 그리고 이 송상이 만상의 위치를 봐봐요. 어디하고 무역 많이 하게 생겼어? 청나라하고 무역 많이 하게 생겼죠. 요 내상은 어디하고 무역 많이 하게 생겼어요. 얘는 일본하고 많이 하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요 일본 만상과 내상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했었어요. 송상이. 그리고 이 강상은 한양에 이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운송업을 주로 했던 그런 상인들입니다. 요거.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보고
교재를 볼게요. 말씀드렸지만 송상은 체인점, 송방을 운영했고 인삼을 재배하고 판매까지 했어요. 재배까지 하고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만상과 내상을 잇는 중개무역을 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의주에 있는 만상과 평양에도 유상이 있다 그랬죠. 얘네들은 청나라와 무역을 했고 내상은 일본과의 무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강상인, 줄여서 강상이라고도 하는데 한강 일대의 운송을 장악하면서 조선어까지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세곡을 운반을 했어요. 세곡이 뭐예요? 곡식으로 그 세금으로 거는 곡식 그거. 자, 좋은 제도 기억나시죠? 고려에도 좋은 제도가 있었지만 조선에도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송상 내용보다도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 조선 후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개성을 본거지라고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 운영했다. 인삼을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죠? 그리고 만상의 대청무역과 내상의 대일무역을 중개하여 대일무역을 깊이 관여하였다. 중개무역까지 했어요. 경강상인은 한강 일대의 운송을 장악했어. 그리고 서남 여행을 온 운수업을 통해 성장해서 조선업에도 진출했죠. 정부가 거둔 세곡의 운송을 주도했다. 세곡 운송. 그 다음에 만상, 유상은 대청무역을 주도했고 내상은 일본 무역을 주도했다. 걔네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용을 딸딸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146페이지. 그리고 또 상업의 발달 중에서 시장, 장시가 지방의 시장들이에요. 지방의 시장. 그래서 시장이 이제 많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공인 왜 등장했어요? 요 대동법으로, 그죠? 대동법으로 등장했죠. 공인의 등장으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이양법에 따른 소득의 증가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장시의 수가 증가했죠. 그래서 15세기 후반에 출현한 장시가 조선 후기에는 거의 1000여 개로 시장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상업 규모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별표. 이렇게 시장, 지방의 시장들이 발달을 하니까 보부상들이 나왔어. 그럼 보부상 나왔어. 그러면 보부상 내용 중요해.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 조선 후기야! 지금 우리 조선 후기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조선 후기니? 이렇게 물어보면 보부상은 조선 후기예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장시를 떠돌아다니는 보찜 장수를 우리가 보부상이라고 하는데, 자, 보부상, 밑줄 그세요. 보부상들이 장시를 연결하여 여러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했어요. 보찜 장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포구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상업이 발달해서 물건들을 날라야 되죠. 운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에서도 현재에 비행기와 공중에서 물건 나르는 거, 그 다음에 기차나 자동차로 나르는 거, 배로 운반하는 거 중에서 물동량이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배가. 왜냐면 대량의 물건을 수송하려면 배가 최고예요. 왜냐면은 수송비도 적게 들고 시간은 좀 오래 걸릴지 모르겠는데 대량으로 운송할 땐 배가 최고이기 때문에 물동량은 배가 최고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이제 상업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배로 물건을 나르니까 포구 상업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해서 물동량이 커지면서 수로로 대량으로 물건을 운송을 해야 돼. 그래서 수로교통이 발달해서 포구가 상업의 중심지, 배가 왔다 갔다 하는 항구가 상업의 중심지가 되는, 포구가 작은 항구나 마찬가지니까 대두인데. 그래서 자, 요거 별표. 객주하고 여각. 요것도 조선 후기를 뜻하는 거네. 조선 후기 상업. 그래서 객주하고 여각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모텔? 호텔? 여관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숙박업소는 모텔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거는 호텔 또는 어떤 거는 여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객주랑 여각이랑 그냥 같은 거예요. 어떤 거는 그냥 객주라고 부르고 어떤 건 여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주로 숙박업을 하면서 이제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숙박업만 하는 게 아니라 돈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상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활동도 하고 그래서 중간 상인인 거간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객주 여각은 알아야 돼. 포구에서 중개금융 숙박업을 담당했고 포구와
내륙의 거래를 이어주는 중간상인 거간의 역할도 하였다. 뭐가요? 객주와 여각이. 오케이. 언제라고? 조선 후기라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대외 무역이 발달을 했는데 조선 초기에는 국가가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가 무역하는 공무역을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근데 후기는 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공무역은 조선 초기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에는 밑줄 사무역인 후시 동그라미 후시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역이 허용되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만상, 유상, 송상은 청나라 무역 쪽에 그다음에 그리고 송상은 중개 무역도 했죠. 내상은 일본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했대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무역, 후시 이런 말 나오면 다 조선 후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폐. 화폐는 우리가 숙종 때 상평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 조선 통보 등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이거는 몰라도 돼. 그냥 이상한 돈을 발행했어. 우리가 이름도 알 필요 없어. 그죠? 발행했고 그 다음에 사실 상평통보도 인조 때 처음으로 주조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몰라도 돼. 왜냐면 우리는 숙종 때 비로소 제대로 유통됐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비록 처음에 인조 때 상평통보를 주조를 하긴 했지만 이거는 완전히 실패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잖아요. 숙종 때 법화가 됐다고. 그래서 유통이 됐다고요. 공식 화폐가 돼서 그래서 밑줄 숙종 때 상평통보를 발행해 법화로 사용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왜?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조선 후기에 형성이 되니까 돈을 이때는 막 돈 좀 써라. 돈 되게 편한 거야. 이런 화폐가 굉장히 편한 거니까 물건으로 물물 교환하지 말고 쌀 가지고 물건 사지 말고 돈으로 해. 그래도 사람들이 안 들었어. 왜? 돈이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때는 쓰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필요하죠. 물건을 대량으로 사고 대량으로 사고 팔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쓰지 말라 그래도 쓰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시장이 발달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쓰게 돼서 이제 봐봐요.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법화로 사용하였고 상업이 발달하고 조세와 지대가 이제 급납화가 되는 거죠. 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었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황 별표. 이 전황은 돈이 메마르는 거예요. 모자르는 거야, 되게. 그래서 화폐를 고리대나 이 재산 축적에 이용을, 특히 이 뭐냐면 우리나라 뭐 전 세계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돈을 이렇게 모아두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 벌면은 안 쓰고 악착같이 안 써. 악착같이 안 쓰고 계속 모아두는 사람이 있는데 재산의 축적,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화폐를 안 쓰고 계속 모아둬.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도 계속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거. 이거 경제학 시간에 케인즈의 유동성 함정과 매우 유사한 겁니다. 요거. 그래서 어떻게 전황 현상이 벌어져. 그래서 재산 축적에 이용돼서 다량의 동전을 발행했지만 유통 화폐가 부족한 현상인 전황이 발생했습니다. 전황이 일어난 거는 당연히 조선 후기 때겠네. 왜? 제대로 돈이 통용이 잘 안 됐었죠. 조선 전기에. 그죠? 근데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돈이 돌기 시작했어. 그랬는데 이게 그만 재산 축적 수단이나 고리대에 사용이 돼서 돈이 씨가 마르는 전황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황도. 그리고 또 이제는 규모가 커지니까 동전으로 뭘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평통보와 같은 동전으로 뭘 사기가 힘드니까 신용화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동전 대신 어음, 그 다음에 환, 글씨를 써가지고 막 이게 얼마까지 줄게 막 이렇게 약속하는 거, 뭐 어음이나 환 이런 게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조선 상업의 발달인데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있는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돈이 쌓였죠. 그러니까 이거 돈이 쌓인다는 말을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이제 자본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업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까지 손을 댄다? 제조업까지 손을 댑니다. 제조업 어떤 거겠지? 이제 수공업이라든지 광업이라든지 그런 2차 산업까지 손을 대게 되죠. 그게 이제 147페이지 표 보세요. 자, 147페이지 민영 수공업의 발달. 여러분들 수공업이 조선 초기에는 관영 국가에서
수공업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별로 수요가 없었어요. 국가에서 쓸 물건들만 그냥 대충 만들어 가지고 사용했으면 되는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제 점점 경제 규모가 커지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 그래서 대동법에 의해서 공인들이 물건을 사야 되고, 또 시장, 장시가 발달하면서, 그리고 사상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물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관용수공업이 아니라 후기에는 관용수공업이 쇠퇴하고 민영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공업을 하려면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고? 그렇죠. 이양법에 의해서 소장농이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도시로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볼게요.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인이 관수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장시가 활발해지고 사상이 성장하면서 상품을 필요로 했다. 상품의 수요가 커지게 됐죠. 그래서 도시로 인구가 다수 유입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품이 수요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 도시로 유입한 인구들이 수공업, 광업 등 각종 산업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민간 수공업의 발달을 보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선대제 수공업이 유행합니다. 이 선대제 수공업이 보면은 선대제 수공업 하니까 엄청나게 무슨 정교하고 멋진 수공업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선대제 수공업은 뭐냐면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손재주는 있는데 워낙 가진 게 없어. 그래가지고 누가? 사상들이죠. 사상들이 얘네들은 돈이 있잖아요. 근데 손재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손재주가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한테 뭐를 빌려주면, 가구 만들려면 망치 필요하죠. 망치, 못, 그 다음에 나무, 원자재인 나무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요거를 얘한테 빌려준, 선대제가 뭐냐면 먼저 빌려준다는 거야. 선대제. 먼저 이런 도구라던가 재료들을 얘한테 빌려줘요. 그러면 야, 너 이거 열흘 안에 가구 만들 수 있어? 그럼 얘가 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만들죠? 그러면 어떻게? 요거를 다시 빌려줬던 거를 돌려받고 가구도 받으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제. 이름을 왜 이렇게 멋있게 붙여놨냐고. 선대제라고. 세계사에서도 여러분들 선대제 수공업 막 이제 중세시대 때 막 배울 거야. 이름을 너무 멋있게 붙여놔서 쓸데없이. 그냥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망치나 가위 같은 도구 주어지고, 야, 이걸로 만들어 와라. 이렇게 도구 같은 거 빌려주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요. 민간 수공업자들이 사상 공인으로부터 물품을 주문받아서 생산 비용, 원료, 도구까지 다 미리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선대제 수공업이 유행을 하게 된 겁니다. 요거.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 여기에서 가구를 만들던 사람이 이제 도구도 좀 자기가 필요한 도구도 사게 되고,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장소도 알게 되고, 이런 원료 같은 것들을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도 점점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독립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나 공인들로부터. 자, 그래서 독립수공업. 18세기 후반부터는 수공업자들이 자기 자본으로 노동자를 고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직접 판매하는 독립수공업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대제 수공업에서 얘네 둘 다 지금 언제예요? 조선 후기라고. 조선 후기. 오케이. 민간 수공업이 발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업이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광업은 일단 조선 초기에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광물을 채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역이 막 발달을 하면서 이제 청나라랑 무역하려면 이제 은을 사용을 해, 은을 화폐로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광산 개발이 활발해졌어요. 이제 민간의 광산 개발을 이제 허용을 해줬는데, 자, 별표. 이게 다 잘 나와. 설점, 수세제, 덕대, 그 다음에 잠채. 세 개 다 잘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다 조선 후기의 광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봐봐요. 설점 수세제는 뭐냐면 원래 국가가 독점적으로 광산을 운영했는데 민간인에게 광물 채굴을 허용하는 대신 관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게 설점 수세제예요. 그리고 덕대도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덕대는 광업 전문가야. 광업 전문가. 그래서 덕대가 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받아서 이런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광산, 그러니까 덕대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광산 CEO라고 보시면 돼요. CEO. 광산의 CEO 있죠. CEO. 전문 경영자야. 돈은 누가 될까요? 사상들 돈 많잖아요. 아까 도고 활동 그런 거에서 돈 많다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광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이 덕대들은 광산 전문가인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전문 경영인을 앉히는 거예요. 덕대. 그래서 어떻게 네가 좀 여기서 채굴 좀 해봐 라고 어떻게 이 덕대들 광산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잠체는 정부의 허가 없이 몰래 광물을 채굴하는 잠체도 성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요. 요거. 근데 얘네 셋을 설점 수세제가 뭐야? 덕대는 누구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들을 나열하면 언제야 이게? 아, 조선 후기인데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핵심 주제 33 있죠? 대부분, 그러니까 한능검에서 이 핵심 주제 33에서 물어보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언제냐고 도대체. 이걸 물어봅니다. 아셨죠? 자, 포인트 보자고요. 자, 포인트. 농업의 발달.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양법이 컸습니다. 그죠? 이양법에 의해서 사실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농업 중에 이제 상품 작물도 재배하게 됐죠. 그 다음에 구황 작물, 상품 작물 어떤 거예요? 뭐, 담배, 인삼, 면화, 고추, 구황작물은 감자와 고구마. 그 다음에 사상이 성장을 하게 됐죠. 이 사상의 대표적인 것이 송상, 만상, 내상, 경강상일, 평양에 유상 있었고, 도고는 매점 매석을 하는 상인들, 자본력이 있는 상인들, 도고가 등장을 했고, 도고가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장시가 증가하면서 이제 보부상들이 활약을 하기 시작했죠. 보침 장수들. 그리고 포구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객주, 여가. 원래 숙박업만 했는데 여기서 금융의 역할 또는 중간 상인의 역할을 또 했었어요. 그 다음에 화폐 발달. 숙종 때 발행돼서 법화가 된 상평통보. 그 다음에 돈이 마르는 전황 현상. 그리고 민간 수공업이 발달해서 처음에 선대제 수공업에서 점점 독립 수공업으로 커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민영광산이 증가를 해서 설점 수세제, 덕대, 요 덕대가 누굽니까? 광산 전문가, 광산 CEO죠. 그 다음에 잠체가 성행하게 됐다. 요런 내용들, 이런 내용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 전체가 다 조선 후기 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는 핵심 34까지 풀어보고 한꺼번에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